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폐암의 최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암의 종류와 최신 진단 방법, 두 번째는 병기에 따른 최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세상이 많이 변한 것처럼 폐암의 진단과 치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직검사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폐병변이 있다. 특히나 말초 쪽에 폐병변이 있다라고 하면 바늘로 폐를 찔러서 조직을 얻는 경피적 폐생검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객혈한다든가 기흉이나 혈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경우에서 말초병변이라 하더라도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서 그 말초병변까지 찾아 들어가서 초음파로 병변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직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폐암 수술하게 되면 개용술을 하게 되고 또 가슴에 흉터도 많이 남고 또 회복을 좀 하기가 힘든 경우가 꽤 있었었는데요. 최근엔 흉곽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도 훨씬 적고 회복도 상당히 빠르고 수술을 하더라도 대부분 5일에서 7일 안에 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폐암 사기라고 하면은 치료를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고 또 치료를 하더라도 경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폐암 사기라 하더라도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좋은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의 반응만 잘 한다면 환자들의 삶의 질을 잘 유지하면서 1년, 2년 이상, 길게는 수년 이상 잘 지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치료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어떤 환자한테 어떤 약이 잘 듣는다는 특별한 바이오마커 같은 것들이 없었었는데 최근에는 조직을 이용하여서 정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거기에 맞는 특별한 약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고 EGFR이라고 한 유전자 관련해서는 혈액에서도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진단 방법과 치료 약제를 찾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가 수년 전부터 저희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면서 과거에는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쓸 약이 없었던 환자들한테도 또 한 번의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폐암 환자들은 뇌전이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뇌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뇌 수술하는 경우에 환자들이 그런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신경학적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감마나이프와 같은 국소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암 있는 부위만 국소적으로 치료를 하고 정상세포들은 손상을 거의 받지 않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상당히 좋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국소 방사선 치료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여서 폐 기능이 안 좋거나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을 대신하여서 국소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을 잘 컨트롤 해갈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외래에서 시행을 하고 2주에 걸쳐서 한 4번 정도 방문을 하여서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폐암 건강 검진을 많이 합니다. CT를 통해서 하게 되고 이러한 폐 병변이 있으면 폐암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폐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흉부 CT뿐만 아니라 흉부 엑스레이, 체스트 PA 사진으로도 폐암을 조기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서는 과거 사진과 비교하여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또 폐암이 좀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레트로카디악 에어리어와 또 어퍼럽 중에서도 에이피컬 에어리어, 또 하일라 인라지먼트라든지 또는 메디어스널 와이드닝 같은 소견이 있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언뜻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레트로카디악 에어리어 쪽에 럭마킹이 없어졌고 또 랩트 로우롭의 다이아프라금 마진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카디악 에어리어에 이와 같이 휴지한 메스가 숨어 있는 케이스고요.
다음 환자 같은 경우에도 언뜻 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심장 뒤쪽에 이와 같은 병변이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뒤쪽을 잘 보시면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메디아스템 와이드닝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쪽 부분이 좀 음영이 증가되어 있고 여기도 정상보다는 음영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심장 뒤쪽에 이와 같이 휴지한 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주변에 어떤 숨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일라 에어리어 쪽에 약간 음영이 증가되어 있고 또 비대칭적인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하일라 에어리어 쪽에 림프노드가 이렇게 커져 있고 컨그라메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음영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비교했을 때 레프트 어퍼로브 에이피컬 에어리어 쪽에 덴시티가 좀 증가된 병변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얼리 렁캔서 아데노카시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엑스레이 사진으로도 폐암 병변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사진과 잘 비교해보고 또 놓치기 쉬운 위치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하여서 여러 개 사진들을 엑스레이와 CT에서 병변을 찾아주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더욱더 발전을 하여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암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도 하고 또 어떤 종류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암종입니다. 그래서 병변이 기관이나 트라키아 또는 브론코스 안에 있는 병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기관 내시경을 통해서 비교적 이렇게 수월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말초병변인 경우에 기관지 내시경으로 접근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거에는 경피적 폐생검수를 통해서 했었었는데 여러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편이어서 최근에는 이런 thin 브론코스코피 또는 울트라 thin 브론코스코피를 통해서 이렇게 과거에는 접근하기 좀 어려웠던 위치까지 접근을 하고 또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이란 걸 통해서 병변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지 끝부분에 초음파를 달아서 이와 같은 걸로는 기관지나 또는 기관 주변에 있는 임파선이나 메스를 조직 검사할 수가 있고 또 레디얼 리부스란 걸 통해서는 또 말초 쪽에 있는 병변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발전을 통해서 이런 폐 말초병변까지 접근을 하여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 기관입니다. 내원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지 내시경이 더욱 발전을 하여서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브론코스코피 또 이와 같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관지 내시경을 하고 있는 로봇 브론코스코피도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폐암은 세포 모양의 어떤 분류에 따라서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또 비소세포 폐암은 평평하게 생겼다, 납작하다 한 경우에는 평평산피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몇 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PET 검사,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통해서 뼈나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는지 또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하고요. 또 얼리 런캔서, 폐암 초기라 하더라도 뇌전이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뇌 MRI 촬영을 해서 뇌전이를 확인을 합니다. 이와 같이 PET 검사를 통해서 다른 장기와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같이 뇌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 업테이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뇌전이가 있는 것을 PET 검사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 MRI 촬영을 통해서 뇌 쪽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이란 것도 하는데요. 이렇게
메스 자체를 이런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 걸 진단할 때 하기도 하고, 또는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검사를 해봤더니 수술이 가능할 것 같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 방사선의 어떤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 부위를 결정하려고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병기에 따른 최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고, 표적치료제, 그리고 표적치료제에 내성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또 다른 표적치료제, 또 면역항암제 등이 개발이 되어서 실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정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겠고,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변이나 문제들을 확인하고, 만약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유전자 이상들 중에서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상이 아시아 사람, 즉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꽤 많고, 만약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EGFR을 타겟하는 약제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병기에 따른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요. 2기인 경우에도 가능하면 수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합니다. 3기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항암 동시 치료를 되게 하고, 그 이후에 많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를 추가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기인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유전자 타입이나 또는 PD-L1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관련된 표지자의 어떤 수치에 따라서 주사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쓸지, 경구 약제인 표적체류제를 쓸지, 그리고 주사 약제인 면역 항암제를 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어떻게 할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지는 환자가 몇 기인가, 또 전신 상태가 어떤가, 폐기능이 어떤가, 환자의 어떤 기저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서 결정을 합니다. 1기, 2기라 하더라도 수술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소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3기라 하더라도 수술 전후에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여러 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4기인 환자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하던 와중에, 또는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방사선 치료나 또는 국소적으로 일부 폐를 절제한다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은 여러 개 치료 방법들과 또 진단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과가 다학제적 진료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면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여러 전문 선생님들을 한 번에 뵙고 설명을 듣고 또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그런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수술은 여러 방법들이 있고, 최근에는 비디오 흉곽경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멍을 넣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기구를 넣어서 폐암 병변을 제거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임파선도 같이 제거를 하여서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5일에서 7일 이내에 퇴원을 합니다.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는 이제 최종적인 병기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임파선 전이 여부 등, 또 크기를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1기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 2기 이상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보조 항암 치료라든지 더 추가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EGFR이라고 하는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1기 B, 3기 A 환자에서 EGFR을 타겟하는 그런 약제를 3년간 복용을 하게 되겠고, 그런 경우에 폐암의 재발을 확연히 감소시키고 또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들이 있고, 수술을 하고 보조 항암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해서 수술을 하고 또 이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3기인데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하고 이후에 면역 항암제를 이렇게 추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최근 임상 현장으로 들어오면서 3기의 환자들도 수술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 후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일단 한 다음에 면역 항암제와 세포동성 항암제를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EGFR 변이가 있는 경우 3기를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이런 타그리소라고 하는 EGFR을 타겟하는 표적 치료제를 3년 정도 복용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와 같이 전반적인 폐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폐암 병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폐도 상대적으로 손상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고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또 정의적 방사선 치료 등의 방법으로 정상 병변은 최대한 손상을 줄이면서 암 병변은 최대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 폐기능이 이렇게 좋지 않은 환자들에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고, 환자들의 예후가 상당히 좋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기의 환자 같은 경우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 방사선 항암 동시 치료를 되게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5주에서 6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 한 달 정도의 휴식기를 갖고 PDL1이라고 하는 수치를 봐야겠지만, 그 수치가 1% 이상인 경우에 1년간 면역항암제 치료를 추가적으로 공고요법을 합니다. 이런 치료가 어떤 경우에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부작용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나면은 환자들이 어떤 재발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뇌전이 치료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감마나이프라는 걸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암세포에다 이렇게 레디에이션을 가하기 때문에 암세포 자체는 여러 공격을 받지만 정상 뇌조직은 그런 이렇게 손상이 최소화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환자들의 예후가 상당히 좋고 치료 성적은 많이 향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 조직을 이용하여서 여러 유전자들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쓰기도 하고, 또 이런 표적이 없는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라든지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EGFR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또 전이가 있는 경우에 4기인 경우에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1세대, 2세대를 기존에 사용했었던 환자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혈액에서 이런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3세대 EGFR TKI 약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가 가지는 오심, 구토, 탈모, 골수 기능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고, 대신에 피부의 어떤 발진이나 손톱 주위의 염증, 간혹 설사가 좀 심하신 분들이 있고, 또 폐에 염증이 일어나는 간질성 폐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보조 약제들을 통해서 조절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근치적
완치가 어려운 완치를 목적으로 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완치의 어떤 개념은 아니고 암이 진행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잘 억제를 하고 유지를 해가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앓크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가 있고 그런 약제들을 복용하면서 환자들이 1년, 2년 정도 큰 삶의 질의 저하 없이 잘 지내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주사약제가 되겠고 일반적인 항암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약제와는 다르게 환자분들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을 죽이도록 하는 치료약제입니다. 이와 같이 암세포가 있고 면역세포가 있는데 원래는 면역세포가 이런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PD-L1, PD-1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이제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즉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항암제를 사용하여서 이런 둘 간의 어떤 관계를 끊어주게 되면 이 면역세포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이런 암세포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면역항암제의 작용 기전이 되겠습니다. PD-L1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어떤 수치 정도를 봐서 이런 면역항암제를 단독으로 쓸지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랑 병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고 면역항암제도 표적치료제와 비슷하게 오심구토, 탈모, 빈혈 같은 것들은 거의 유발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암을 죽이는 거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좀 과하게 일어나서 심각한 어떤 폐렴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뭔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암을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면역 반응이 암의 어떤 성장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면서 암 주변이 좀 부어서 암이 실제로 막 커진 건 아닌데 사진상에서는 좀 커져 보여서 약간 혼란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면역항암제들이 1차 약제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효과가 좋은 경우가 꽤 많고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또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표적이 없거나 또 다른 항암제 내성이 생긴 경우에도 또 한 번의 효과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를 이제 사기 환자 같은 경우에 1차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합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집중 항암 치료를 4번 정도 하고 CT 촬영을 하여서 반응이 괜찮은 경우에는 유지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3주 간격으로 반응만 괜찮고 암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이런 면역항암제 치료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도 전이라든지 또는 미세전이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런 국소병변인 제한성 병기인 경우에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주로 하고요. 타장기에 있다거나 아니면 폐 양쪽에 있는 경우와 같은 확장성 병기인 경우에는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항암 치료를 주로 합니다. 제한성 병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는 한 4사이클 정도 하고 방사선 치료는 4주에서 5주 정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에 2번 하냐 1번 하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사이클 정도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종료한 다음에는 휴학기를 가지면서 좀 경과를 보고 정말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확장성 병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 하게 되겠고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세포독성 항암제와 조합을 하여서 이와 같이 집중 치료를 4번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면역항암제 단독으로 해서 암의 진행만 없다면 최대 2년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까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몇 개월 사용하다 보면 암이 진행을 하여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소세포 폐암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워낙에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MRI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세포 수준으로는 뇌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쪽 치료를 마친 다음에 그쪽으로 진행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방적으로 뇌 방사선 치료를 하여서 MRI상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박혀 있는 그런 세포들을 이렇게 치료해서 이렇게 뇌전이가 이렇게 발현되거나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인지장애나 또 기억력 장애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최근 방사선 치료 기술의 발달로 부작용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항암 치료를 해보면 대개 초반에는 반응이 꽤 괜찮아서 암이 좀 줄다가 몇 사이클 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줄진 않고 쭉 유지를 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로 완치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일부 병변에서 내성이 생기고 또 암이 커지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결국은 약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재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EGFR 이 변이가 있어서 1세대, 2세대 EGFR 표적 치료제를 썼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성 유전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암 치료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어렵고 여전히 암 사망 원인의 1위인 경우가 1위로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숨어 있는 폐암 씨앗세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CT, MRI, 펫 검사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폐암 세포들, 폐암 씨앗 세포들이 폐와 다른 몸에 좀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1cm 정도의 크기로 보이려면 10억 개의 세포가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포 수준으로 박혀 있는 것들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라든지 대기 오염 등의 원인으로 폐암 세포들이 여러 군데 좀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가장 먼저 자라고 가장 큰 거가 이제 디텍션이 되고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까지 크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이 점점 달아 올라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재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런 씨앗 세포들을 없애려고 항암 치료를 하긴 하지만 많은 세포들이 죽긴 하겠지만 또 남아있는 세포들이 결국은 또 진행을 하여서 폐암 덩어리를 만들고 사진상으로 폐암 진행 소견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폐암 세포가 이렇게 균일하게 있어서 한 가지 약제에 의해서 또는 한 번의 치료에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워낙에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90%가 뭐 죽더라도 나머지 10%가 살아남아서 그런 것들이 결국 진행하고 커지면서 암의 재발을 유발하거나 또는 진행을 유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한 다음에 결국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방사선 치료로 태워버린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장기적인 예후를 향상시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폐암은 흡연자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는 병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이런 치료를 잘 해주면 환자들의 호흡 곤란,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폐섬유증, IPF가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치료를 잘 해주어야 되겠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방사선 치료, 수술 이외에도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면역 항암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IPF의 급성 악화, 간질성 폐질환의 악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IPF가 있거나 다른 간지성 폐질환 ILD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항암제를 쓸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변기에 따른 치료 예우는 이와 같습니다. 1기, 2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폐암은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잘 하고 수술 이후에도 어떤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기, 4기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변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 약제에 대한 또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들이 좋은 경우에는 전신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잘 지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당연히 금연하고 간접 흡연을 피하는 것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등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운동들을 하기를 권장드리고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증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폐암 환자들에서 면역항암제 효과가 매우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폐암 4기로 진단이 되고 식도가 꽉 막혔을 정도로 종양이 이렇게 위치가 좋지가 않았었는데 면역항암제를 몇 번 맞고 나서 종양이 많이 줄으면서 식사도 완전 가능해졌고 등산도 하시고 이후에 면역항암제를 쭉 치료받으시면서 수년간 삶의 질을 잘 유지하시면서 잘 지내셨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커멓게 보이는 것들이 다 암세포들인데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만은 면역항암제 등의 치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항암제에 죽지 않는 그런 내성세포들로 생각이 되어서 국소 절제들을 하면서 수년간 잘 지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면역항암제가 다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 딱 한 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오히려 많이 커진다던가 또는 심각한 폐렴이 생긴다거나 해서 심지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항암제가 환자들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 이런 약제를 쓸지 어떤 환자한테 이런 약제를 피해야 할지를 잘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여서 편하게 치료도 하고 또 장기적인 예후도 좋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GFR 변이가 있는 경우에 타그리소라고 하는 약제를 복용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렇게 초기 병변으로 나와서 수술을 하였었고 이후에 재발을 하여서 1세대 EGFR 표적 치료제를 복용을 하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진행을 하였고 그 경우에 조직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서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성 유전자 타입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약제들을 사용하면서 환자는 편안하게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삶의 질도 매우 좋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션 임파서블도 여러 시리즈가 나왔고 여러 영화들도 나오고 했는데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 흉곽경 수술이 이제 일반적인 치료가 됐고요. 진단 방법과 표적 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임상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고 정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환자한테 적절한 약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 검사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EGFR이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의 변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항암제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 치료가 대중화되었고 또 뇌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감마나이프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서도 국소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폐암 진단 측면에서는 기관지내시경이 많이 발전을 하여서 말초병변까지도 찾아가서 안전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또 폐암 치료에 있어서는 흉곽경 수술과 또 방사선 치료가 많이 발달하여서 후유증과 합병증이 많이 감소하였다는 것, 그리고 내과적인 치료로는 유지치료라는 개념이 생겨서 암을 싹 없애지 못하더라도 1년, 2년 정도 약제를 유지하면서 암이 진행하거나 커지지 않도록 하는 걸 할 수가 있겠고,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면서 환자들의 치료 경과가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초기 폐암 환자의 경우에 수술 후에 표적치료제 치료를 하면서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치료도 최근에 도입이 되었고, 또한 면역항암제가 들어오면서 3기 환자에서도 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졌으며, 진행성, 전이성 폐암의 환자에서도 적절한 약제들을 잘 선택하여서 투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잘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